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경제 라이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 1일은 이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그런 시간입니다. 한미 양국은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축산물 개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지금 한국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농축산물 개방 이야기가 추가 개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무역 장벽 보고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무역 장벽을 갖고 있는지 이런 보고서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농축산물 부분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는 것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사실 러시아 같은 아주 예외적인 나라들만 빼면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미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안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거의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중에는 한국이 좀 유독 안 하고 있는 나라고요. 네.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게 30개월 이상은 사실 구이용으로 미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건 주로 패티 같은 거 만드는 가공육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가공육의 이제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원령을 확인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공을 이미 그렇죠, 해버렸으니까 이미. 몇 월 몇 개월짜리 네. 소고기를 했는지가 확인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공육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라라는 게 결국 이제 가공육 시장을 좀 열어라라는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 2008년에 광우병 사태도 맞아요. 겪어봤고 이 아무래도 좀 미국산 소고기 중에 특히 광우병 잘 걸리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 건강권이라는 이제 이유로 좀 축산 단체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산 쌀 얘기도 나와요. 쌀 수입해라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산 쌀을 저희가 이미 사다 쓰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을 좀 더 개방해라. 특히 쌀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트럼프 일기 때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주로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농산품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수출이 막히면서 미국 농업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또 결정적으로 이 쌀을 재배하는 미국의 농업 부분이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하는 트럼프 지지주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는 더 사다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쌀 과잉 문제는 사실 여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농민들 반발은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정부가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일부러 그걸 이제 사주고 이런 것들을 네.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미국산 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처리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골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우리 궁금한 게 과일이에요. 지금 사과 수입할 건 우리가 미국산 사과를 과연 맛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그게 개방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 좀 관심이 높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과 수입은 좀 다른 문제인 게요. 요거는 검역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사과가 들어오면 그냥 사과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농산물이 들어올 때 혹시라도 여러 가지 병해충이 같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검역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한테 미국산 사과를 좀 한국이 수입하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역하는 단계에서 이제 허가 단계가 한 8단계 정도 있거든요. 네. 그중에 30년 지났는데 2단계 지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사과 수입이 당장 오케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검역 조건이나 여러 가지 맞추는데 몇 년이 걸리고 아마 그때쯤이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점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내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소비자분들도 사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 사과 수입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보고서도 나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사과 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어느 날 뚝딱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근데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걸렸는데 2단계라고 치면 8단계 중에 2단계라는 네.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만약에라도 빨리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시기는 단축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압박을 할 수는 있죠. 검역 단계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검역의 프로세스를 빨리 가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 미국의 압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삼교섭본부장은 이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Like if Japan would open up their country, they don't do that. South Korea is inclined to maybe do that, so we'll let you know. 개방을 그러면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도 트럼프가 조금 이런 공화당 우세주들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이익 단체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농축산 업계에서의 그 우려는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 반발이 심한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다라며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농업적이고 농민 기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오늘도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개방 압력이 세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큰 판을 보시면 관세를 조금 깎아서 적용받기 위해서 농업 부분을 조금 더 열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데 이거 주고받는 서로 우리나라 내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농민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저는 정부에서도 그거 걱정하고 있겠지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식량 주권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하기 시작하면 뭐 싸고 좋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수입품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공급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량 자급률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 반발을 의식해서 또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할 때 그때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축산민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농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팀도 지금 현재 이를 유념해서 관계부처, 주무부처들과 충분히 의견을 할 거입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관세 25%가 부과된다면 더 큰 또 충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미국이 생각보다 마지막까지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것을 미국도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협상을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 이런 것들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꼭 우리나라가 내어주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잘 긋고 들어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기업인 출신이에요. 전 두산 회장이었죠. 과연 이 카드가 통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잘 맞는 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미 특사를 가시는 게 관세 협상을 하러 가시는 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관세 협상은 지금 통상교섭본부와 뭐 위성당 안보실장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방위비 네.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이 정상회담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정상회담 이전에 경제의 여러 사람들을 미국 경제계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것들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분위기 파악을 하고 정보를 습득하러 저희가 가는 목적이 네.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고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하면서 미국과 여러 경제계 커넥션이 있으신 분이 특사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합당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미 특사단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어요. 근데 그 둘은 결국 빠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떤 좀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두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거리가 가까울 것. 왜냐하면 그래야지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 커넥션이 조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커넥션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박용만 회장이 갖고 계신 커넥션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개인적인 친분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속사정 얘기를 듣고 미국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예, 좀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뉴 삼성 사법 리스크 털고 나를 수 있을까? 어제였어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족쇄에서 한 10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과연 삼성은 앞으로 날 수 있을까요? 주가는 일단 반기는 모습이었어요. 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테슬라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일론 머스크가 뭔가 트럼프랑 척을 져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를 제외하고 봐도 테슬라가 최근에 업황이 좀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이 최근 들어서 점유율도 많이 뺏기고 특히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많이 뺏기고 그리고 아직 고사양 반도체는 제대로 미국 시장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AI 쪽으로 아직 시작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빠르게 이러한 위기들을 수습하고 조직을 재건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하셨던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그룹의 총수가 없으면서 예전처럼 뭔가 야성적인 결정, 과감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재무 사정을 조금 낮게 하는 방향으로 조금 너무 비용 관리 같은 걸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총수의 큰 결정들, 조직 관리, 컨트롤 타워의 재건 이런 것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좀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주로 쓸 거라고 보세요? 새로운 삼성은? 제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100조 AI 투자가 있으니까 네. 삼성이 하고 있는 부분들과 이 부분들을 또 연결시키면서 나아가는 부분이 저는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도 트럼프가 관세를 하겠다 하는 건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해서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중장기 플랜들을 세워나가는 방향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계도 다 좀 반기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경제계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고 삼성그룹의 총수라는 자리가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난 부분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좀 더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 그리고 우리 경제에 거는 기대까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